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 아래 신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지로 꾸며낸 웃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이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 이 위선적인 무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경멸했. 베스타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34세 나이에 금융계를 재편한 미다스의 손.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슈트는 빈틈없는 그의 성격을 대변했.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하려 애썼지만 지훈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져 있었.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흑표범처럼 조용히 군중을 훑어볼 뿐이었. 그가 이 역겨운 자선 파티에 참석한 이유는 단 하나였. 복수.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름, 청하그룹. 그 이름은 매일 밤 그의 심장을 불태우는 낙인이었. 지훈은 아버지의 절규와 화염의 기억을 억누르며 타겟을 찾았. 그 복수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완벽한 도구를 그때 테라스 근처에서 한 여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 청하그룹 한상진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슬프고 공허해 보였. 그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청하의 공주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다. 한상진 회장이 거물급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며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짓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 그녀는 아버지의 장식품이었. 오늘 밤에도 그녀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 지훈은 그녀를 관찰했. 완벽한 프로필,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아버지에 의해 억눌려 있. 이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이상적인 말이었. 지훈은 천천히 움직였.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가 인파를 피해 잠시 테라스로 나가는 순간을 포착했.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에 닿았을 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자연스럽게 나타났.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 실례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다는 것이 방해가 되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어떤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에게 접근할 때 노골적인 욕망이나 계산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으며 자신을 청하의 딸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 베스타 인베스트먼트의 강지훈입니다. 그가 먼저 자신을 밝혔.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 최근 몇 년간 금융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 아버지조차 그를 몇 번 언급하며 경계심과 흥미를 동시에 드러냈었다. 한서연입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이 뻔한 이름이었. 지훈은 파티장에 소음을 등지고 섰. 이런 자리는 늘 숨이 막히죠. 특히 진심이 없는 대화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이 방금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꿰뚫었.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 대신 미묘한 동질감을 느꼈. 그는 그녀의 배경이 아닌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 강 회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나 보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력은 종종 진심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 되곤 합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 그리고 때로는 그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자신을 이해한다는 듯 들렸. 그들은 잠시 동안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 지훈은 그녀가 최근 기획하려다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된 전시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는 그녀의 재능과 안목을 칭찬하며 그것이 단지 취미로 남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첫 번째 미끼는 성공적으로 그는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이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상진 회장님은 위대한 사업가이시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서연을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서연은 강지훈으로부터 공식적인 미팅 요청을 장소는 그녀의 갤러리가 아닌 광화문에 위치한 베스타 인베스트먼트의 최상층, 그의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은 지훈 자신처럼 냉철하고 그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한 채 본론으로 한서연 씨, 나는 오늘 당신에게 낭만적인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훈은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이것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계약이죠. 서연은 순간 숨을 그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나는 청하그룹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베스타의 사업 확장에 있어 한 회장과의 동맹은 여러모로 유리하죠. 그리고 나는 그 동맹을 가장 확실하게 굳힐 방법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액의 투자를 설명하듯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며칠 전 파티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는 듯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저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훈이 그녀의 말을 물론 당신에게도 이익이 있어야겠죠. 그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나는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서류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결혼 즉시 지훈은 서연이 원하는 규모의 사립아트 갤러리 설립을 위한 모든 자본을 무제한 지원한다. 또한 그녀는 청하그룹의 경영이나 한상진 회장의 어떤 업무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결혼 생활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을 보장받는다. 당신은 한 회장의 인형으로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내라는 직함은 당신을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줄 방패가 될 겁니다. 지훈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서연은 계약서를 든 채 떨리는 손을 감추려 이것은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정략 결혼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 하지만 다른 재벌가의 망나니 아들이나 속을 알 수 없는 늙은 사업가가 아닌 적어도 강지훈은 자신과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저 차가운 눈동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하지만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왜? 하필 청아와 연결될 방법은 많았을 텐데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이유가 지훈은 잠시 창밖을 저 멀리 청아그룹의 본사 빌딩이 당신이 가장 완벽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상진 회장이 가장 아끼는 동시에
가장 통제하고 싶어 하는 존재.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에게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는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었. 서연은 그의 말을 사업적 야망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 결심이 섰. 좋아요. 이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 강지훈이라는 더 거대한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그곳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보상이 있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 그는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 그녀의 이름이 지훈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히는 순간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 약혼 발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한 회장에게는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 이미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했. 문이 닫히자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 그것은 기쁨이 아닌 지독한 증오와 냉소가 뒤섞인 잔인한 미소였. 시작됐어. 한상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손에 넣었으니 이제부터 천천히 당신의 숨통을 조여주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 불에 타담한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과 부모님.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운 분노로 가득 찼. 한서연, 그녀는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 그는 결코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 그녀는 그저 적의 딸일 뿐이었.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행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 언론은 금융계의 황태자와 재계의 공주가 만났다며 웨스타와 청아그룹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완벽하게 연기 중인 배우에 불과했.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섬세한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이상적인 신랑의 모습을 연기했.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 한상진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감추지 못했. 그는 웨스타라는 날카로운 칼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을 수 있다고 믿었. 지훈은 장인의 잔을 받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서늘한 조소를 담고 있었다. 결혼 서약이 낭독될 때 지훈은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거짓 맹세를 속삭이며 속으로는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겠다는 진실을 다짐했다. 그들의 신혼집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호화로운 저택 중 하나였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모던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 서연은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을 금빛 세장이라 불렀다. 결혼식 날 밤 지훈은 그녀에게 별개의 침실을 안내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죠. 그의 목소리는 업무 지시처럼 건조했.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마주칠 때면 그들은 날씨나 간단한 일정에 대해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눴. 오늘 갤러리 일은 바쁩니까? 지훈이 물으면 네. 새로운 전시 설치가 시작되거든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완벽하게 훈련된 비서들 사이에 업무 보고와도 같았. 지훈은 언제나처럼 새벽 일찍 집을 나섰고 가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서연은 지훈이 약속대로 마련해준 갤러리 일에 몰두했.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녀의 꿈은 이제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유롭게 펼쳐졌다. 그녀는 실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 하지만 화려한 오프닝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올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깊은 공허함에 휩싸였.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 견고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밤늦게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 그의 서재는 집안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견고하게 잠겨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었. 그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웨스타의 회장이 아니었.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냥개였다. 한상진의 사위라는 신분은 그에게 청하그룹 내부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 그는 장인이 신뢰하는 몇몇 임원들을 통해 흘러나온 재무보고서와 비공개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했다. 그의 눈이 수많은 숫자와 데이터 사이를 빠르게 훑었. 그의 목표는 단순한 경영권 찬탈이 아니었. 한상진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흐름, 그의 비밀 금고, 그리고 그와 엮인 부패한 정치권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것을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한상진,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거야. 지훈은 수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비자금 내역과 일치하는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는 낮게 읊조렸. 그의 손이 주먹으로 단단하게 쥐어졌.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 없었. 이 감정은 그가 한서연을 볼 때마다 더욱 복잡해졌. 서연은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 그는 언제나 완벽한 슈트 차림에 빈틈없는 태도를 유지했. 하지만 그녀는 점차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 어느 늦은 밤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온 서연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 문이 살짝 열려 있었. 그녀가 본 것은 보이시다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 지우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되었을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 그의 얼굴에는 그가 결코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서려 있었.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 저렇게 무방비하고 상처받기 쉬워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 그때 그의 손에 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 그것은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낡은 사진이었. 그녀는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그 순간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 잠에서 깬 맹수처럼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워졌. 그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손안에 구겨 넣으며 몸을 일으켰.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나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서연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 그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불이 켜져 있기에. 그녀는 변명처럼 중얼거렸. 지훈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 내 서재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는 서재 문을 닫아버렸. 서연은 차가운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 심장이 빠르게 뛰었. 방금 그가 보여준 저기와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사진, 그리고 그의 얼굴에 서렸던 깊은 곳,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 그날 이후 서연은 지훈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 그는 단순히 야망에 찬 사업가가 아니었.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그를 고통스럽게 앨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끔 통화 중에 내뱉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포착했. 평소의 침착함과는 거리가 먼 분노가 섞인 어조였다. 상대는 대부분 청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왜 그토록 청아그룹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단지 한상진의 딸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 지훈은 서연의 시선이 변했음을 느꼈.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 저 여자는 한상진의 딸이다. 적의 피가 흐르고 있. 동정심 따위는 사치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 그는 그녀의 갤러리 성공을 축하하는 최소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 그녀가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려 하면 그는 언제나 선약을 핑계로 거절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도 심어주고 싶지 않았.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한 도구여야만 했. 하지만 서재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 그녀의 놀란 눈동자를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음을 애써 부정했다. 한서연의 갤러리 아르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 강지훈이 제공한 자본은 시작일 뿐. 서연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열정과 안목을 쏟아부었. 그녀의 섬세한 기획력은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 아르테는 상업적인 성공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 그녀는 이 금빛 세장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녀의 노력이 절정에 달한 것은 바로 다음 주로 예정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줄리안드 코스터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이었. 이 전시회는 아르테를 국내 1위 갤러리로 격상시킬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이 전시를 위해 지난 6개월간 밤낮 없이 뛰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 그녀는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 전시회 개막을 불과 사흘 앞둔 날 아침 줄리안드 코스터의 에이전시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메일이 날아왔. 사유는 작가 개인의 건강 문제였지만 어조는 냉담하고 최종적이었. 서연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작가와 직접 통화하며 설치 세부 사항을 논의했었. 이건 말이 되지 않았. 설상가상으로 바로 몇 시간 뒤 전시회의 메인 스폰서였던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자금 지원 철회를 통보했.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 감사였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 동시에 서연에게 우호적이던 몇몇 매체들이 갑자기 한서연 관장의 무리한 기획과 경영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 서연은 망연자실했.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 아버지, 한상진 회장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을 결코 용납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강지훈의 아내가 되어 얻은 자유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딸의 날개가 자라나는 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잔인하게 꺾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 아버지였. 서연이냐. 소식 들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갤러리 같은 뜬구름 잡는 짓 말고 그냥 아빠 회사로 들어와서 경영 수업이나 받으렴.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위로와 함께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 아니요. 전 포기 안 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 메스타의 정보팀은 청아그룹의 자금 흐름과 한상진의 통화 내역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상진이 어떻게 언론을 매수하고 스폰서들을 압박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냉소였. 꼴 좋군. 한상진의 딸이 제 아버지의 잔인함을 맛보는 건가. 그는 이 상황을 방관할 생각이었. 회장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관장의 실패는 곧 회장님의 체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계약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의 속내는 복잡했다. 한상진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궁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팀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이것은 단순한 딸 길들이기가 아니었다. 한상진은 이 사건을 통해 사위인 강지훈을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지훈이 아내의 위기를 모른 척한다면 그는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위가 되거나 혹은 아내에게조차 냉담한 비정한 인물로 낙인 찍힐 터였. 반대로 그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그는 자신의 자금력과 영향력을 노출하게 될 것이며 한상진은 그가 얼마나 청하의 일에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교활한 늙은이 지훈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 한상진은 서연을 미끼로 자신을 덫에 몰아넣고 있었다. 만약 서연이 여기서 무너져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지훈은 청하의 사위라는 가장 핵심적인 접근 통로를 잃게 된다. 서연의 독립은 그녀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 지훈에게 묶어두는 족쇄였는데 한상진이 그 족쇄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 이것은 한서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 계획을 지키는 일이었. 그는 즉시 몇 통의 전화를 걸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 제네바 지사 연결해. 뱅크로샤의 이사회 의장 말이야. 줄리안드 코스터의 다음 전시 스폰서가 브레스타 캐피털이라는 걸 상기시켜줘. 지금 당장. 2시간 뒤 서연은 거의 패닉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 줄리안드 코스터 본인이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통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며 건강 문제는 다름 아닌 알레르기였. 당장 내일 첫 비행기로 서울에 가겠다고 사과를 퍼부었.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한숨을 돌렸. 동시에 지훈은 웨스타의 미디어 팀을 움직였. 그는 청하그룹이 스폰서들을 압박했다는 증거 녹취록 일부를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에 익명으로 흘렸. 자극적인 가십에 목말라 있던 언론은 즉시 방향을 틀었. 재벌가 딸의 성공을 가로막다. 청하그룹의 부당한 압력, 아르테 갤러리 위기 같은 기사들이 터져나왔다. 여론은 순식간에 서연을 비운의 천재 기획자이자 거대 권력에 맞서는 투사로 만들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 그는 철회된 스폰서 자리를 미스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해외예술재단을 통해 즉각 메웠.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졌. 서연은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너무나도 절박했기에 그 배우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 그녀는 다시 전시 준비에 몰두했. 마침내 전시회 오프닝 날 밤 아르테 갤러리는 개관일에 가장 많은 인파로 붐볐다. 언론의 집중 조명과 극적인 스토리텔링 덕분에 전시회는 엄청난 화제를 모았. 줄리안드 코스터의 작품은 찬사를 받았. 서연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 그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하고 빛나 보였다. 지훈은 약속된 행사처럼 잠시 얼굴을 비췄.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 축하합니다. 한 관장, 힘든 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잘 이겨냈군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미묘한 지지의 기운을 느꼈.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대답했. 지훈은
인파 속에서 한상진 회장의 불쾌한 표정을 포착하고는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 그는 갤러리 뒤편 어두운 구석에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 그녀는 직원들을 껴안으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었고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를 한상진의 나약한 딸, 복수를 위한 인형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했고 순수하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복수라는 지옥불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의 벽이었다. 그 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 그 틈으로 경멸이 아닌 감탄이라는 낯선 감정이 새어 들어왔. 그는 이 감정이 몹시 불쾌했다. 그녀는 여전히 적의 딸이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오늘 밤 그녀의 빛나는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그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 갤러리 아르테의 성공은 한서연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스포트라이트가 거치고 일상이 돌아오자 그녀는 자신을 덮쳤던 재앙과 그것이 해결된 기적적인 과정을 복귀하기 시작했다. 줄리안드 코스터의 갑작스러운 변심, 스폰서들의 동시 이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보이지 않는 손. 그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행운이나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수 없었. 그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강지훈의 그 미묘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의 개입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했. 그가 동원한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 제네바의 은행가를 움직이고 청아그룹에 대항하는 언론 플레이를 조율하는 힘. 그것은 단순한 사위의 영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치밀하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힘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남편의 거대한 계획 속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왜 자신을 도왔을까? 단지 아내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서연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내민 자유라는 계약서의 조항만을 믿고 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지위가 주는 무게와 권한을 처음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다. 요구사항은 간단했다. 베스타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강지훈 개인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특히 청아그룹과 관련된 모든 접점을.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 낡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갤러리 관장이라는 신분은 과거 예술품 거래 내역을 열람한다는 핑계로 오래된 기업 자료 보관소에 접근하기 용이했. 그녀는 웨스타가 설립되기 이전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금융계의 혜성처럼 등장하기 전의 기록에 집중했. 그녀의 손가락이 수많은 마이크로필름과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15년 전 청아그룹이 건설업에 막 뛰어들어 몸집을 불리던 시절, 부당한 하도급 계약과 기술 탈취로 인해 파산한 중소건설사의 이름, 대진건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박민혁.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대진건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아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화재로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강민혁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난 비관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전형적인 결말이었. 서연은 텅 빈 갤러리 사무실에 홀로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 강지훈이 청아그룹에 집착하는 이유, 그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그리고 그가 한상진 회장을 바라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던 그 차가운 증오의 정체, 복수. 그녀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 자신은 그의 복수극에 가장 완벽하게 이용된 도구였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안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15년 전 대진건설의 재무이사였던 박 전무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 지훈은 몇 년 전 해외로 도피해 신분을 세탁하고 살던 그를 찾아내 웨스타의 보호 아래 두었다. 그는 박 전무에게 꾸준히 자금을 지원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그를 아껴두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박 전무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한상진이 어떻게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 그 뒤에 누가 더 있었는지. 박 전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열었. 한 회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건 당시 차문식 의원을 위한 비자금 세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문식, 지훈의 눈이 번뜩였. 현재 여당의 실세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이었다. 차문식은 한상진의 청하건설을 이용해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했. 강민혁 대표님은 그걸 눈치채셨습니다. 대표님은 내부 고발을 준비하셨죠.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 한상진은 차 의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 그들은 대표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 그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였으며 아버지의 자살 역시 위장된 타살일 가능성이 높았. 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 그의 적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기업가 한상진이 아니었. 그 뒤에는 거대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 한상진은 그저 그 권력에 충실한 개였을 뿐이다. 이 새로운 사실은 지훈의 복수 계획을 근본부터 뒤흔들었.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니었. 그는 이제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야 했. 그리고 차문식 같은 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지훈은 잘 알고 있었다. 젠장. 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 그의 머릿속에 한서연의 얼굴이 떠올랐. 한상진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는 청아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 하지만 동시에 그는 차문식의 감시망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 되었. 만약 차문식이 강지훈이 15년 전 그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한상진을 압박해 자신의 사위를 처리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지훈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두려움을 느꼈. 그것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에 아무것도 모른 채 엮여 들어간 한서연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 그녀는 여전히 갤러리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괴물인지,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어떤 지옥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 지금부터 한서연 관장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해 24시간 밀착 감시하되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려 애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불안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차문식 의원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노려보고 있었. 그의 복수는 이제 더 위험하고 복잡해졌으며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게 되었. 한편 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15년 전 대진건설 화재 기사가 실린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을 손에 쥔 채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진실의 끔찍한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발견한 진실의 파편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강지훈, 그녀의 남편, 그녀에게 자유라는 이름의 금빛 세 장을 선물한 남자는 사실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복수심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침마다 건네는 무미건조한 인사 뒤에, 그가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유 뒤에 15년 전의 화염과 절규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이 의심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얼룩져 보였다. 바로 그때 한상진 회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딸의 갤러리 성공을 뒤늦게나마 축하한다는 듯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청아그룹이 보유한 용산의 노른자 윗땅의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고, 그 총괄 기획을 서연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내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딸아, 이건 아비가 주는 사과와도 같은 기회다. 내 솜씨를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서연은 한 회장의 번들거리는 눈을 바라보며 속이 메스꺼렸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갤러리 아르테를 짓밟으려 했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길 리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이거나 혹은 덫이었다. 그녀는 15년 전의 자료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새로운 계략이라면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만 진실을 더 파헤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강지훈의 복수 계획을 알게 된 지금 그녀가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프로젝트 부지 자료를 받아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주소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되뇌었던 바로 그 주소였다. 15년 전 화재로 사라진 대진건설 본사 부지. 아버지는 지금 자신에게 그 핏빛 땅 위에 화려한 문화의 전당을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강지훈 역시 이 소식을 즉각 보고받았다. 한상진이 서연에게 그 땅을 맡겼다는 말에 그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역시 늙은 여우답. 한상진은 강지훈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만약 지훈이 이 프로젝트를 방해한다면 그가 그 땅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었다. 만약 방관한다면 한상진은 그 땅에 얽힌 모든 과거의 흔적을 합법적인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지훈의 정보팀은 바로 어제 그 부지의 지하 깊숙한 곳에 15년 전 화재 당시 미처 수거되지 못한 비밀 서버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올린 참이었다. 강민혁 대표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한상진과 차문식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그 증거가 굴착기 삼날 아래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섰. 그는 서연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들고 지훈의 서재를 찾아왔다. 계약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그의 공간을 침범한 것이었다. 이것 좀 봐줄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스케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 건물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곳에 15년 전 화재의 비극을, 그녀는 물론 대진건설을 언급하지 않았다 추모하는 작은 공원을 설계해 넣었다. 그녀는 그곳을 치유와 재생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눈은 갤러리 오프닝 날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상처가 있는 땅일수록 더 따뜻한 예술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악 위에
순수한 선의로 꽃을 피우려 하고 그녀의 그 순수함이 지훈의 얼어붙은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이 꿈을 또다시 짓밟을 수 아버지 한상진처럼 그녀의 열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부숴버릴 수가 그는 처음으로 복수와 그녀 사이에서 길을 지훈은 결단을 내려야 증거도 지켜야 하고 그녀의 꿈도 부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본력과 전략을 동원한 위험한 도박을 그는 브레스타의 유령 자회사를 통해 그 문화단지 부지와 바로 인접한 상업 부지를 익명으로 매입하기 그는 의도적으로 호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며 그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며칠 뒤 청아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지훈이 심어둔 이사들이 목소리를 용산 부지에 문화단지를 짓는 것은 수익성 없는 한상진 회장의 아집이요. 바로 옆 부지가 저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금싸라기 땅에 돈도 안 되는 공원이나 지어야 합니까? 여론이 순식간에 지훈은 결정타를 그는 자신이 매입한 바로 그 인접 부지를 개발할 해외 투자 컨소시엄을 내세워 청아그룹의 용산 부지 대진건설터를 자신들에게 되팔 것을 제안했다. 명목은 통합개발이었고 제시한 금액은 청아 이사회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한상진은 격노했지만 주주들의 압박과 이사회의 반발에 밀려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백지화하고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또다시 이번에는 아버지도 아닌 이사회에 의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그녀는 이 모든 거대한 자본의 흐름 뒤에 강지훈이 있음을 그가 아니면 이렇게 완벽하게 한상진의 허를 찌를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여 곧장 한남동 저택으로 그녀는 지훈의 서재문을 거칠게 당신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내 프로젝트 또다시 망가뜨린 거 이번에도 당신이냐고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그는 거짓말을 할 수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방식은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는 그녀에게 서연은 그가 다가오는 만큼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지훈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맞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잠겨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야. 서연이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그가 그녀의 입술을 그것은 계약에 없던 부드럽거나 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15년간 억눌러온 분노,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 증오의 대상인 그녀를 미칠 듯이 원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순에 대한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절박하고도 격렬한 키스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의 키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길을 잃은 한 남자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라도 그녀를 붙잡고 싶은 광기 어린 소유욕이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탱하던 차가운 계약서는 그 뜨거운 키스 한 번으로 완전히 타버리고 그 격렬했던 키스가 남긴 잔상은 서재 안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분노로 시작된 대면은 알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끝이 그녀는 강지훈의 눈동자에서 15년 묵은 증오뿐만 아니라 그 증오마저
집어삼킬 듯한 절박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 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복수에 내가 필요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 그 키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던 남자의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물러섰. 그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뚜렷한 균열이가 있었. 그는 대답할 수 없었.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라는 말은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말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뛰고 있었다. 실수였어. 그가 내뱉은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 그냥 잊어. 잊으라고.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프로젝트를 망가뜨린 것, 내게 입 맞춘 것, 전부 잊으라고.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견딜 수 없다는 듯 서재를 뛰쳐나갔다. 지훈은 그녀를 잡지 못했. 그는 텅 빈 서재에 남아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곱씹었.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복수 계획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 그날 밤 이후 지훈은 방향을 잃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으로 가득 찼. 그녀가 치유의 공헌을 말할 때 반짝이던 눈동자, 아버지의 죄악이 묻힌 땅 위에서 순수를 꽃피우려 했던 그녀의 모습. 그는 더 이상 청아그룹의 완전한 파멸을 원하지 않게 되었. 그것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직원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남은 삶까지도 모두 파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3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 한상진과 그와 결탁한 차문식 의원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 같은 복수. 그는 자신이 매입한 용산 부지구 대진건설터 지하에 잠들어 있을 비밀 서버를 확보해 그들의 범죄 증거로만 활용할 생각이었. 청아그룹 자체는 살려내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서연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치유의 공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와 사랑 모두를 지키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 하지만 한상진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신속했다. 용산 부지 매각건에서 강지훈의 냄새를 맡은 그는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했. 그는 더 이상 사위를 시험하지 않았. 그는 사위의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 한상진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부패한 정권의 비호를 움직였다. 며칠 뒤 베스타 인베스트먼트의 금융감독권의 특별감사가 들이닥쳤다. 명목은 불공정 시장 교란 행위였지만 실상은 차문식 의원의 지시를 받은 표적 수사였. 그들은 V스타의 모든 장부를 압수하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켰. 베스타는 고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움직이는 투자 회사였다. 자금줄이 막히자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차문식의 압력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약속이나 한 듯 V스타의 단기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 VACTA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 이것은 한상진과 차문식이 강지훈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 더 이상 파고들면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 웨스타의 긴급 대책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 임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 회장님, 이대로라면 일주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건 정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해외 자금을 끌어오려 해도 이미 손을 써뒀는지 모든 창구가 막혔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모니터에 떠오른 베스타의 주가 폭락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고심했던 제3의 길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적들은 그에게 그렇게 한가로운 선택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
웨스타를 살리기 위해선 당장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 그 자금을 마련할 유일한 방법은 그가 복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매입한 용산 부지를 즉각 되파는 것뿐이었. 그는 선택의 절벽 끝에 섰. 15년간 준비해온 아버지의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제국 웨스타와 직원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웨스타의 파산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용산 부지의 비밀 서버를 확보해 한상진과 차문식의 목을 칠 것인가. 그는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었.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 만약 그가 복수를 택한다면 웨스타는 무너지고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청하그룹 역시 그 여파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서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가 복수를 포기한다면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눈 감은 비겁자로 살아야 했. 한서연은 여전히 괴물 같은 아버지의 딸로 남아야 했. 회장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비서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고뇌를 깨뜨렸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사랑은 그의 복수심을 흔들었지만 그것을 꺾지는 못했. 오히려 그 사랑은 그의 복수를 더 처절하고 절박하게 만들었. 그는 서연을 그 지옥 같은 아버지에게서 완벽하게 해방시켜야 했. 비상 자금팀을 소집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 우리는 웨스타를 방어하지 않는다. 모든 가용 자원을 용산 부지지하 탐사 장비 확보에 투입한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회장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 나는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2번 죽일 수 없다. 선택은 끝났.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 강지훈이 브리스타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한 사이 한서연은 자신만의 진실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있었.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도 한상진의 딸도 아닌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움직였. 15년 전 대진건설의 비극을 파헤치면서 그녀는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닌 거대한 권력이 얽힌 살인 사건의 냄새를 맡았. 그녀의 조사는 강지훈의 복수와는 별개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추악한 실체를 향하고 있었. 그녀는 사설 정보원을 통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말단 형사를 찾아냈. 그는 오래전 경찰복을 벗고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 서연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까지 직접 차를 몰았. 전직 형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입을 다물었. 오래전 일입니다. 잊고 사는 게 신상에 좋아요. 한 관장님, 그는 이미 서연의 신분을 알고 있었. 제발요. 전 알아야겠어요. 서연의 눈빛은 간절했. 그녀는 돈이나 권력으로 그를 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한 인간의 절박함만이 그녀에게 있었. 몇 시간의 침묵과 설득 끝에 전직 형사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 그 사건, 자살이 아니었소. 적어도 난 그렇게 믿고 있소. 그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증거 가치 없으므로 묵살당했던 작은 증거품. 불에 타담한 넥타이 핀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 그것은 강민혁 대표의 것이 아니었. 그는 그것을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화재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 그 차량은 청하그룹 법인 소유의 차량이었. 그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날부로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곧 좌천당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낡은 증거물 사진을 받아들었.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걸까?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 그리고 그 조각은 강지훈에게 있었. 그는 왜, 무엇을 위해
V스타의 몰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산 부지에 집착하는가. 한편 용산 부지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었. 강지훈은 메스타의 남은 자본을 모두 쏟아부어 마치 긴급 지질 조사라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4시간 굴착 작업을 강행했. V스타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강지훈 신화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 직원들의 절박한 전화가 빗발쳤지만 지훈은 모든 통신을 차단한 채 현장을 지켰.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으로 굴착기 조종사들을 독려했다. 더 깊이 예상 좌표는 지하 15m다. 15년 전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그 비밀 벙커를 찾아야 했. 한상진과 차문식의 법무팀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에, 모든 것이 파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는 그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 그의 눈은 복수심과 초조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현장에 나타났. 그녀는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흙먼지가 날리는 위험한 공사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웨스타의 냉철한 회장은 온데간 데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절박한 복수자만이 서 있었. 강지훈 씨, 그녀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 지훈은 망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 이게 다 뭐예요? 무이스타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들 당신이 미쳤다고 해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서연이 울부짖었. 지훈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려 했. 당신이 알바 아니야. 여긴 위험해. 당장 돌아가. 그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절박한 순간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 그녀는 전직 형사에게서 받은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 이거 알아요? 15년 전 당신 아버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거래요. 우리 아버지 회사차가 그날 밤 거기 있었고요. 지훈의 숨이 멎었. 그녀가 거기까지 알아낸 것이었. 그의 모든 통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 굴착기의 굉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끔찍한 정적만이 흘렀. 지훈은 무너질 듯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했. 그래, 맞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 네, 아버지가, 한상진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서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 그는 내 아버지가 평생 이룬 것을 기술을 훔치고 모든 것을 불태웠어. 그리고 그 모든 건 차문식이라는 더러운 정치인의 비자금을 세탁해주기 위해서였지.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흔들었. 내가 왜 V스타를 세웠는지 알아. 내가 왜 돈에 미친놈처럼 살았는지 알아. 이 모든 걸 위해서였어. 네, 아버지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그놈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놓기 위해서. 그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갈랐.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였어. 내가 한상진의 딸이니까. 당신 복수국에 쓸 가장 유용한 도구였으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숙였. 그렇다고 대답해야 했.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 처음엔 그랬어. 분명히 그랬어.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당신은 그저 적의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틀렸어.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 고백은
굴착기의 굉음보다 더 크게 서연의 귓가를 때렸.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그를 밀쳐냈. 어떻게 원수의 딸을 사랑할 수 있어? 당신은 날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날 기만했어. 기만한 건 맞아. 하지만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니야. 지훈이 절박하게 외쳤. 당신이 내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원망할 때, 당신이 그 망할 놈의 아버지 땅 위에서 치유의 공원 따위를 짓겠다고 반짝일 때, 내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당신을 지키고 싶은데, 복수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 그때였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인부 한 명이 진흙 속에서 낡고 육중한 금속 상자, 방수 처리된 서버 케이스를 끌어안고 달려왔. 모든 것이 멈췄. 15년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그의 눈앞에 있었. 그 베스타는 파산 직전이었. 그의 아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 그는 복수의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그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 굴착기의 굉음이 멈추자 용산 부지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진흙이 묻은 낡은 서버 케이스와 그 앞에 무너질 듯 써있는 강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의 상자, 그리고 15년간 거짓을 연기한 남자, 그녀가 사랑한다고 믿었. 아니,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버린 남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 사랑. 그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신의 그 지옥 같은 복수심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 충격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 그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 이것은 존재의 부정이었. 그녀의 아버지는 살인자였. 그녀의 남편은 복수를 위해 그녀를 도구로 삼았다. 그녀가 갤러리에서 이루려 했던 모든 순수한 열정, 그녀가 치유의 공원이라 불렀던 그 꿈은 결국 피로 얼룩진 땅 위에서 벌인 철없는 장난에 불과했.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지훈이 절박하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 그가 15년 만에 손에 넣은 그 증거의 상자보다 지금 당장 그녀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했. 하지만 서연은 그가 내민 손을 바라보며 경멸과도 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 당신 손, 참 더럽.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 내가 당신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결국 난 그와 똑같은 놈이 됐군. 당신을 이용해서. 그가 고통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기를 바랐.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무모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 당신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잔인해. 아버지는 적어도 내게 기대를 걸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내게 자유를 줬고 꿈을 꾸게 했.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 당신은 내 모든 걸 앗아간 게 아니야. 당신은 내게 모든 걸 줬다가 한꺼번에 빼앗아갔어.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힘이 없었.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서연아, 한서연.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그대로 현장을 떠났. 지훈은 손에 든 서버 케이스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 15년의 염원이 담긴 승리의 전리품은 이제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만든 저주의 낙인처럼 느껴졌. 그는 한남동의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 금빛 3장. 그가 그녀를 가두기 위해 만들었던 이 집은 이제
완벽하게 그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서버 케이스를 올려두었다. 메스타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 직전이었고 모든 직원이 뿔뿔이 흩어졌. 그는 모든 것을 걸어 복수의 증거를 손에 넣었.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 지훈은 서연의 침실 문을 열었.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 그녀가 사용하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치유의 공원을 그리던 그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열정이 담긴 그림들 위로 그의 말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완벽하게 패배했.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 한편 한서연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낯선 호텔방에 몸을 숨겼. 그녀는 핸드폰 전원을 껐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그녀는 며칠 동안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 그녀는 강지훈을 증오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 격렬했던 키스와 절박했던 고백을 잊을 수 없었. 그녀는 두 괴물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 같은 시각 청학그룹 회장실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터져나왔. 한상진은 차문식 의원과 통화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 봤습니까? 의원님 강지훈, 그 건방진 놈. 메스타는 공중분해됐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줬지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 그런데 그놈이 용산 부지에서 무언가를 찾아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차문식의 목소리는 한상진보다 조금 더 신중했. 한상진은 코웃음을 쳤. 찾아냈으면 뭐합니까? V스타가 망해서 그걸 분석할 돈도 인력도 없을 텐데요. 게다가 제 딸년도 그놈한테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한상진은 서연이 집을 나갔다는 보고를 받고 몹시 흡족해. 이제 강지훈은 돈도 명예도 마누라도 잃은 빈털터리입니다. 그깟 낡은 쇠상자 하나 쥐고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놈은 이미 끝났습니다. 차문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아니, 끝난 놈일수록 더 위험한 법이요. 한 회장,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그럼 어떡할까요?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차문식의 말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 메스타가 파산한 지금 강지훈은 더 이상 공인이 아니야. 그냥 골치 아픈 개인일. 그가 그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한상진은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었. 사위고 뭐고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는 제거해야 했.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수하들에게 명령을 내렸. 오늘 밤 당장 한남동으로 가. 그놈 손에 있는 상자 그리고 그놈까지 깨끗하게 치워버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 서연의 환영에 시달리며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뇌스타의 파산도 15년의 복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오직 서연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모든 전기가 일순간에 나가며 완벽한 어둠이 그를 덮쳤. 어둠 속에서 훈련된 암살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전 딩디는 완벽한 어둠을 불러왔다. 강지훈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감각은 절망에 무뎌진 것이 아니었. 그것은 15년간 단련된 야생동물과도 같은 경계심이었다. 한남동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 외부 전원이 차단되자마자 내부 비상 배터리가 작동하며 그의 개인 서버와 보안 카메라 몇 대에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 그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 위장된 벽면 뒤의 금고에서 낡은 서버 케이스와 권총 한 자루를 꺼냈. 한상진과 차문식이
부에스타의 파산만으로 만족할 리 없었. 그들은 싹을 잘라내려 할 것이다. 지훈은 이 순간을 늘 대비해왔. 그는 술기운이 아닌 차가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 1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 적들은 프로였다. 소음기를 사용했. 최소한의 불빛도 없이 어둠 속을 이동했. 하지만 이곳은 지훈의 영역이었. 그는 이 집의 모든 구조, 모든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서재를 나와 2층 북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 그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었. 그가 지켜야 할 것은 15년의 증거였고 어쩌면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한 여자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침입자는 셋이었. 그들은 지훈이 서재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 지훈은 그들의 뒤를 잡았. 첫 번째 남자가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지훈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용히 쓰러뜨렸. 나머지 2명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그는 두 번째 남자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밟고 방아쇠를 당겼. 퍽 하는 둔탁한 소음이 울렸다. 마지막 남자는 당황했지만 훈련된 대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 지훈은 서버 케이스가 든 가방을 방패처럼 들어막았. 칼날이 가방을 찢었지만 금속 케이스에 막혀 튕겨나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남자의 복부를 걷어찼고 그가 균형을 잃은 사이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은 채 지훈은 차가운 강철로 싸움을 마무리했. 모든 것은 불과 1분 안에 일어났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 팔에 얕은 자상이 생겼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호텔방 한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TV를 켰. 화면 가득 부에스타 인베스트먼트 최종 부도 처리 강지훈 회장 행방불명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 그녀의 아버지가 이겼.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한상진의 딸이었. 그녀는 아버지의 잔인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 아버지는 적을 이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 그는 적을 짓밟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 행방불명.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 강지훈이 용산 부지에서 그 서버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 웨스타의 파산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강지훈의 목숨을 노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호텔방에 숨어 있는 이 순간에도 그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 침묵은 공범이나 다름없었. 그녀는 강지훈을 위해서가 아니었.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강민혁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죄악에 눈 감는 비겁한 딸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 그녀는 호텔을 뛰쳐나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 그녀가 향한 곳은 한남동의 저택, 지옥의 중심부였. 서연이 저택에 부서진 정문을 통과했을 때 집안은 죽음처럼 고요했.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 복도에는 희미한 피 냄새가 진동했.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세 남자의 시신과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아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 그는 찢어진 가방 안에 든 서버 케이스를 미친 듯이 끌어안고 있었.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 지훈은 고개를 들었.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찼. 그는 그녀가 환영이라고 생각했다. 왜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확인했. 다행히 깊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죠.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고 저주하러 돌아온 줄 알았.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 아직 그 증거 갖고 있군요. 그녀가 서버 케이스를 가리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녀는 피 묻은 바닥과 지훈의 상처 입은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 일어나요. 여기서 이럴 시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 난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 우리 아버지, 한상진을 내 손으로 끝장내기 위해 왔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 무슨 소리야.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서연이 선언했. 그리고 한상진의 꼭두각시 딸도 아니에요. 난 당신과 똑같은 피해자예요. 아니,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 지훈이 내밀었던 그 더러운 손과는 다른, 단단하고 결의에 찬 손이었. 당신 혼자서는 못해요. 베스타는 무너졌. 당신은 살인자의 표적이 됐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 하지만 난 아직 청아그룹의 딸이에요. 난 아직 아버지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당신은 증거를 가졌. 나는 무대를 가졌어요. 우리 거래하죠. 부부나 연인이 아니라 오직 한상진과 차문식을 끌어내리기 위한 동맹으로. 지훈은 그녀가 내민 손을 바라보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뜻밖의 동맹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했다. 두 사람은 시체들을 뒤로 하고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지하 벙커 패닝룸로 향했다. 지훈은 비상전력으로 서버를 부칭했. 15년 만에 열린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는 지훈의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장부, 차문식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 자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KOFIS, ESCCTV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 그것은 15년 전 그날 밤 개진건설 사장실의 모습이었. 강민혁 대표가 한상진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 그리고 한상진이 서류에 불을 붙여 던지는 모습. 그의 수하들이 강민혁 대표를 구타하고 그가 의식을 잃자 책상 위에 목을 매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 서연은 자신의 두 눈으로 아버지의 살인 행각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 지훈은 온몸이 분노로 떨려 모니터를 부술 뻔했지만 서연의 어깨를 붙잡는 것으로 간신히 참아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거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 언론과 검찰은 이미 차문식의 손아귀에 있었. 단 한 번의 기회뿐이야. 지훈이 말했. 그의 눈은 다시 복수자의 차가운 빛을 되찾았다. 모든 주주와 언론이 모여 있지만 차문식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무대. 이틀 뒤에 열릴 청아그룹 정기 주주총회. 청아그룹 본사 강당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웨스타의 몰락과 강지훈의 실종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석상이었다. 단상 위에선 한상진 회장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시장 혼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청하의 견고한 미래를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칠 것 없는 오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 며칠 사이 수척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냉철한 표정이었. 그녀는 한상진의 딸이자 여전히 청하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 한상진은 딸의 등장이 거슬렸지만 곧 자신에게 굴복하러 돌아온 것이라 여기며 속으로 비웃었. 서연은 동요 없이 앞을 향해 걸어갔.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에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 그녀가 주주석 앞자리에 앉는 순간 강당의 방송 통제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 강지훈과 그의 마지막까지 남은 충성스러운 보안팀장이 청하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고 있었. 그들은 어젯밤 저택에서 확보한 서버를 방송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야 했. 한상진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려던 순간이었.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였. 한상진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구겨졌.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게냐? 여긴 내 갤러리가 아니다. 안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 저는 한서연 주주로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상진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15년 전 대진건설 강민혁 대표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강당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한상진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경비. 뭐 하는 거야? 경비들이 서연에게 달려가는 순간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 오피스 키리. 파일명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15년 전 그날 밤의 지옥이 재생되기 시작했. 강민혁 대표의 절박한 애원, 그리고 한상진의 냉혹한 목소리. 당신이 감히 차 의원님을 건드려 당신은 죽어야 돼. 이어지는 무자비한 폭행과 의식을 잃은 강 대표의 몸을 책상 위로 끌어올려 목을 매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상영되었. 강당은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 한상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아니야,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가 그를 배신하고 있었. 영상이 끝나고 강당의 불이 켜졌을 때 단상 한쪽 구석에서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 그는 파산한 패배자가 아니었. 그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 그는 천천히 한상진에게 다가갔다. 15년 만이군요. 한상진 회장, 제 아버지를 그렇게 직접 처리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상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었. 네, 이놈 네가 감히 하지만 그의 주먹은 지훈에게 닿기 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서연에 의해 저지당했. 그만하세요.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자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 당신은 끝났어요.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 강지훈이 영상을 트는 동시에 독립검사팀에게 모든 원본 파일을 전송했던 것이다. 한상진 씨 강민혁 살인교사 및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한상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악을 썼. 이 배신자년 네가 감히 내 아비를 팔아. 서연은 그 저주를 묵묵히 받아내며 눈을 감지 않았. 그녀는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 청하그룹은 즉각적인 거래 정지 처분을 당했.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 차문식 의원 역시 즉시 소환 통보를 받았. 청와는 침몰 직전이었. 하지만 강지훈과 서연은 준비되어 있었. 그들은 한상진의 개인 비리와 청하그룹의 건실한 자산을 분리하는 회계 자료를 즉각 이사회에 제출했. 서연은 주주총회 속개를 선언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렸지만 아버지가 망가뜨린 회사는 살려내기로 결심했. 몇 달의 시간이 흘렀. 한상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차문식 의원은 모든 직위에서 사퇴한 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지훈의 V스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
청화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끝에 새로운 경영진 아래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용산 부지. 15년 전 비극의 현장은 이제 새로운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었. 그것은 서연이 꿈꾸던 치유와 재생의 공원이었다. 공원의 중앙에는 대진건설의 강민혁 대표를 비롯한 기업의 탐욕에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 서연은 그 비석 앞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 당지훈이었. 그는 복수자의 광기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 두 사람은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하는 것이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 공원이 당신 스케치와 똑같네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 이곳에 어울리는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상진의 딸도 강지훈의 계약 아내도 아니었. 그녀는 오직 한서연, 그 자신으로 서 있었.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옅은 슬픔이 묻어났. 지훈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들은 평생 사죄해도 부족할 겁니다. 난 당신을 내 복수에 이용했.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렸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 당신도 나에게 속았죠. 원수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녀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 그리고 나 역시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짓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 둘 다 지옥을 겪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새로 돋아나는 잔디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증오의 불길은 꺼져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는 그녀를 만질 용기조차 내지 못했. 서연은 대답 대신 공원 한쪽에 심어진 어린 묘목을 가리켰다. 저 나무가 15년 전 그 화재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의 가지래요.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 복수의 잿더미 속에서도 결국 새 생명은 자라나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손을 내밀었. 지훈은 망설였.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 그것은 용서도 망각도 아니었.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과거의 아픔을 짊어지고 아주 느리고 아주 솔직하게 그들의 두 번째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